힘드시죠? 네. 괜찮으세요? 이제 저도 늙어가지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8시간 강의하고 팔팔했는데, 그 책 14년 동안 쓰느라고 눈도 다 망가져가지고요. 다 변경 쓰고 맨날 안약 넣고 있잖아요. 네, 배당 소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의 유형입니다. 배당 플랜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뭐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절세 설계하는 유형,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거든요. 소득의 유형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받을 때 급여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배당으로, 일부를 퇴직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절세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소득의 귀속을 바꾸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법인의 이익 관련해서는 배당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아버지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로 이제 옮기는 작업.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를 통해서 이전하는, 그거를 포켓을 바꾸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기를 바꾸고, 뭐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 이런 전략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 대한민국, 세금이 징글징글하다. 세금 없는 나라로 가자. 뭐 해서 호주로 가고, 뭐 싱가포르로 가고, 막 이런 그런 플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유형을 바꾸고 귀속을 바꾸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텍스 플래닝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융소득 과세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이고요.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실효세요. 요거 이제 플랜 할 때 선생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 3천 정도를 배당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실효세율은 14%. 주미세 포함하면 15.4%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사모님한테 주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표님이 당신이 받을 배당을 다 포기하고 배우자한테 초과 배당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중개세 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자 공제 6억이 살아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도 안 되죠. 그리고 한꺼번에 6억을 배당하면 세부담이 높아지니까 이걸 쪼개가 1억 3천씩 몇 년간 나눠서 초과 배당을 하기로 회사가 안을 짰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14%만 내고 1억 3천을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가지금 상환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자, 왜 14%만 내는지 다 아시죠? 배당세액 공제, 이중과세 조정 장치 때문에, 그죠? 이거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신고를 하되,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 정도 볼륨이면, 다른 소득이 없으면 14%로 끝나는구나. 근데 이제 물론, 건보료는 한꺼번에 왕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설명하실 때 꼭 대표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건보료. 나중에 이게 정산보험이 한꺼번에 막 몇천만 원 나오면 욕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걸, 그러니까 사장들이 이렇게 건보료 나올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막 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건보료 효과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소득으로 받더라도 건보료 못 피하잖아요. 무차별은 아니에요,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또 몇천만 원 나올 때는 짜증 내시니까 그냥 꼭 공지를 하셔야 돼요. 건보료 나옵니다, 건보료. 지분구조의 분산 설계. 포켓을 바꾸는 효과.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 포켓이 바뀌는 효과가 생겨야 됩니다. 자, 지분구조 의사결정. 케이스 1. 이상적인 지분구조. 이 지분구조 가능한 회사, 우리 일반 기업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높아져 있는 회사들 불가능합니다. 설립할 때 아니면 짜기 어려운 지분구조. 25% 주주별 균등 지분. 그래서 요새 하는 게 특정법인, 가족법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 지분 균등 비율. 자사가 6명이면 12점 몇 프로씩 쭉. 4명에 25%씩 쭉. 이렇게. 10명이면 10%씩 쭉.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특정법인 플랜 회장님 댁이요. 아들 특정법인 9명 쭈르륵, 딸 특정법인 3명 쭈르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8명 쭈르륵, 8명 쭈르륵 지금 만들려고 계신 분이 있어요.
1인당 1억씩 보낼 수 있거든요. 특정 범위 활용하면. 예. 예. 하여튼 그 다른 거래랑 합치면 1인당 2억씩 보낼 수도 있고 3억씩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오늘 강의할 겁니다. 예. 그거 많이 필요하면 안내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분 구조를 설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고요. 이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압 상속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신 분 지분을 가장 낮게 하는 게 최선일 테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분을 양도 엑시트한다 그러면 이 구조가 제일 효율적인 지분 구조죠. 양도소득이 다 쪼개지잖아요. 배당을 받더라도 그러고. 근데 은행의 여신관리 이런 걸 하면 은행에서 대표가 무조건 과반을 가져야 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죠. 그럼 이 구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은행의 여신관리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배 이런 거 보면 이게 제일 효율적인 지분 구조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대표의 의중. 사모님 0%죠. 사장님이 사모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좀 사랑하면 10% 이렇게. 가압승계 단계다. 만약에 가압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경영은 아버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효율적인 지분구가 아닐 수도,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인 지분구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가압상속공제 대상이니까. 어머님은 경영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몰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 경영할 때 배당 소득을 막 분배하고 이제 이러려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지분구조인데 연세가 이제 드시고 가압을 물려줄 그런 단계가 되면 그런 특례 이런 적용 대상이 아닌 지분, 이게 지분인 거잖아요. 이건 이미 자식들이 받은 거니까 문제없는 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지분구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주기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분구조, 효율적인 지분구조는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저런 여러 가지 타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아요. 은행의 여신관리도 그렇고 저런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구조 우리가 이제 안을 짤 때는 첫째 지분구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조주명부 보시고 진단하시고 주식가치 평가에서 지분이동 의사결정 엑셀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요. 의사결정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면 계약서 쓰시고 명의서 청구, 조주명부 변경 요 작업하시고 뭐 이렇게 신고하시고 수준자 안 내면 세무사님 꼭 받으세요. 이슈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로 확인서 꼭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분명히 사장 또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가 이제 우리 세무사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구조를 짰으면 이제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서 소득을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카페 다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이쪽이 세무사님이 급여를 2억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세 내는 거, 소득세 내는 거를 네팅 분석합니다. 이쪽은 소득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급여 2억을 1억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1억을 배당으로 한번 지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는 게요. 이미 대표에서 아까 보셨던 25%씩 4명의 주주가 되어 있는 거 1인당 2,500씩 배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법인세 내는 거, 소득세 내는 거를 네팅을 해보면 연봉 2억이면 소득세 약 5천, 2억이 비용 처리되죠? 배당 소득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인세 절세효과 3,800, 1,100만 원 순수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님 1억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절세효과 1억만 비용 처리되죠? 그 다음에 본인 배당 2,500, 40% 한계소에 가정합니다. 그리고 요 7,500, 배우자랑 자녀 2명이 받는 7,500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전제하면 14%를 끝. 그래서 1,000만 원을 냅니다. 근데 보시면 요것만 해도 벌써 1,000이 넘잖아요. 2,000이잖아요, 2,000. 그래서 이걸 레팅 해보면 1,500만 원을 세금을 내요. 아니, 소득 유형을 변경했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내네요. 배당하면 불리하네요. 그죠? 배당하면 불리해요. 그냥 급여로 2억 받는 게 더 세금 덜 내고 더 유리한 거예요. 제목 세무사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빨간색.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죽을 때 한 번 내는 상속세가 있는 나라죠. 상속세가를 감안하면 다른 거 다 세무사님 똑같고요. 포켓이 바뀐 걸 보십시오. 상속세 절세 효과가 7,500이 포켓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랑 자녀한테 바뀐 그 7,500만 원 있잖아요. 배당으로 간 7,500. 포켓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켓이 바뀌는 순간 먼 미래에 뭐가 준다? 상속세가 준다. 상속세 최고세율, 한계세율 50%.
그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있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애를 호적에 올리자마자 뭐 5억 원을 뭐 현금 증여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신문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4살짜리 꼬마애가 뭐 주식 부자 이런 거 못 보셨어요? 4살짜리가 무슨 주식이 필요해서 4살짜리가 주식 부자를 만들어 줄까요? 갓난 애기가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5억을 현금 증여할까요? 5억 현금 증여하면 징역세를 9천만 원 돈을 내는데 그 부자들 미친 거네요. 그죠? 징역세를 1억 가까이 내고 5억을 갓난 애기한테 뭐하러 줘요? 왜 주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9천만 원 징역세를 부담하면 내 5억이 애 주머니로 바뀌어서 미래에 상속세 2억 5천이 준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떼내는 거죠. 9천만 원만 내고. 2억 5천 낼 걸 9천만 원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사전증여입니다. 그리고 깐난 애기가 그 입금된 그 5억이 가만히 있을까요? 해운대 앞에 땅 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막 100배 오르고요. 이게 사전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텍스 플랜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요. 사전증여입니다. 정통적인 증여. 법인 세워서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입법이 어느 정도 다 돼가지고요. 별 실익이 없어요. 세법이 굉장히 상정법 관련 규정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단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불리해요. 이전하면서 뭐 취득세 한 번 더 내고 막 이런 효과만 생기고 거의 그래요. 거의. 네. 그래서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 플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결국은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세금 내고 증여하는 거예요. 가치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대표한테 설명하면 다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7,500만 원이 상속세가 미래 상속세가 줄기 때문에 이만큼 매년 절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은요.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줄 수 있고, 군대가 있어도 줄 수 있고, 유학가 있어도 줄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상속세 효과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고려하자면 배당하면 불리한데 상속세 효과를 고려하면 배당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까 보셨으니까. 계속적 변경,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여 플랜을 했던 회사인데요. 주식의 30%를 자녀한테, 어린 자녀한테 지금 증여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약 2억이 나와요. 실제로는 2명이에요. 자녀 원투 2명인데 15% 15씩 했더니 2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이 안을, TV쇼 안을 보여드리면 대표가 증여세를 2억이나 내야 된다고? 아이고, 나 안 해. 라고 생각할 거부감이 먼저 들죠. 2억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2억이 세무사님 아까운 걸까요? 때로는 이 2억을 내는 사람이요. 2억을 내는 사람이 밑에서 본 이 효과를 가져갑니다. 5살짜리니까 2억 내고, 이제 이후에 매년 2억을 배당 결의해가지고 자녀한테 6천만 원씩 매년 꽂힌다. 그러면 15세가 되는 때 6억이 되고요. 25세가 되는 때 12억 원금, 뭐 세금 이런 거 무시하고요. 그러면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12억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속 변경. 이걸 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대표가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표 한계세율 40%로 가정하는데 자녀는 15.4% 끝나니까 이 효과만 해도 벌써 3억이 넘죠. 그리고 기속 변경, 아까 보이지 않는 상속세, 이게 세무사에 보이셔야 돼, 이거. 네. 자녀한테 보내는 그 금액은 어떤 형태든 이게 안 짜져 있으면 대표한테 기속될 거 아니에요. 주식 가치든 뭐 급여를 받든 배당을 받든 미래 상속세가 6억이 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알파. 이게 10년 해가지고 한 6억 모였을 때 뭘 살까요? 아버지가 그 엔비디아를 샀다고 가정할까요? 엔비디아? 이거? 그럼 얼마 뒤에 있을까요? 10년 뒤에.
100억, 몇백억 됐겠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2억 낸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평에 땅을 사든, 뭐 해운대 앞에 땅을 사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따는 상 대비 틀리죠. 금매로 나오는 거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지금 금매로 나온 부동산 엄청 많아요, 서울에도요. 뭐죠? 뭐라 그러지?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폭락해가지고 헐값에 나온 거 엄청 많아요. 예전 시가 대비 막 3, 40% 수준 이런 거 많아요. 현금 있으면 사면 되죠. 실제로 제 아는 고객도 중국 본토 여자분인데 한국 남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생하시면서 사는 분 계시거든요. 남편이 사와서 맨날 말아먹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오래 해가지고 아기를 얻었어요. 아들 하나를. 그래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3억을 증여하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그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은행에 근무하던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3억 증여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삼바 사셨어. 삼바 삼성바이오 10배 올랐잖아요. 3억이 얼마 된 거예요? 30억 된 거예요. 이게 알파 힘이에요. 알파.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면 몇백억 합법적인 자금 가지고 딱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금 출처 전혀 문제 없고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부하는 층에서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2억이라도 여성사님 꼭 저거 얘기하셔야죠. 연부연납. 여섯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자녀당 1억 여섯 쪼개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2억이었던 게 연부연납 금액 얘기해주면, 그것만 내면 된다고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것만 이제 아버지가 좀 부담해주고, 이후에는 배당 받아서 하면 돼요. 배당 받아서 매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부연납 신청해서 이제 내게 되면 매년 배당하는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네, 이거 필요하거든요. 영리 기업의 목적이 배당하는 것까지 영리성에 포함되는 개념인 거 아세요? 영리 기업의 목적이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까지 영리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목적에 보면 포함돼요, 법리적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상법상으로. 그래서 내년 개정판에 제가 그 법리 내용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2억을 내는 분들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가신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고요. 이런 거죠. 100억이 지금 증여하려고 그러면 50억을 증여해서 내야 되는데, 수십 년 뒤에 만약에 아까워서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몇 억 되는 걸로 할까요? 1000억이 됐다. 그러면 상속세 500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무서운 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500억을 50억으로 막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사전적인 힘이다. 그래서 그리고 자금 철저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배당 증여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익배당은요, 상법상 이익배당은 그 주식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수에 따라서 해야 된다. 초과배당은 그걸 달리해서 받는 배당을 얘기를 해요. 10% 주주가 뭐 아버지가 포기해서 다 받고 이렇게 합니다. 지주평등의 원칙. 이게 이제 말씀드린 특정법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얘기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당해 법인 초과배당은 힘들다고 얘기하죠. 증여세까지 과세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는 초과배당은 요새 안 합니다. 그런데 곧 상속이 개시될 분들은 증여세 내고라도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법인이에요. A법인의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90%, 자녀 10% 이렇게 돼요. 자, 주주총회에서요. 주총에서
1억을 배당 결의를 합니다. 배당. 자, 그러면 상법의 저 원칙은 90% 주주한테 9천, 10% 주주한테 1천, 가지고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결의했는데 실제 주주 중에서는 초과 배당 형태로 결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포기합니다. 아들이 1억을 받아요. 그래서 1억을 배당 결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포기한 게 9천을 받을 걸 포기해서 1을 받잖아요. 9천만 원이 이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5천. 증여 여부가 문제가 되죠. 9천이 증여인 것 같으세요? 아들이 1억 기준으로 소득세를 냈으니까 증여세 과세하면 이중과세다. 증여세 과세 못한다. 어떤 걸까요? 이건 이미 있으면 다 결론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적어보세요. 3법은 주주평등 원칙이잖아요. 균등비를 지급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줬죠. 9점 받을 사람이 다 포기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저 상법 위배 아니에요? 우리 내내 공부했잖아요. 상법 위배면 세법상 다 부인되는데. 그죠? 이 초과배당 법리는요, 저기서 말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 관계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 초과배당은 뭐냐면, 회사는 아빠 주주도 주당 100원, 아들 주주 주당 100원, 총액 1억 결의를 한 거예요. 아빠 주주 주당 500원, 아들 주주 뭐 주당 1000원, 이렇게 배당 결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주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 간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이변은 없다. 즉,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주주들 지네들끼리 포기하고 받고 하는 거예요. 주주들 간의 법률 관계다. 그러니까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이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률 관계가, 이 개념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상법상 위배가 되면 저거 다, 세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법상은 유효한 법률 행위니까 이제 주주에 대한 증여 문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상법상 위반, 유효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2015년 이전에요. 이 9천만 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이건 증여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아들이 1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냈지 않냐. 근데 그걸 증여세를 또 과세하면 이건 이중과세지. 그래서 이건 의연이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못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대형 법무부 이런 데서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하면 이건 증여세 과세된다. 위험하다. 라고 의견을 냈던 사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 논란이 16년에 결론이 납니다. 상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특수관계인 간에 이렇게 초과배당을 하는 것은 9천만 원은 아들이 증여받은 거다. 증여로 본다예요. 자, 그런데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소득세를 계산해봐가지고 소득세가 더 크면 증여로 안 본다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계산해보면 증여세가 많을까요? 소득세가 많을까요? 소득세가 많습니다. 세율 구간이 소득세는 막 굉장히 촘촘하게 고세율 올라가잖아요. 증여세는요, 1억, 5억, 10억 막 이런 구조로 올라가니까 다른 사전 증여 자산이 없으면 50억까지 소득세가 더 커요. 또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린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가지고 50억을 초과배당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안 됩니다.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용 관리 못한 중견기업들이 초과배당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100억 단위 초과배당하고 막 이랬어요. 4살짜리가 막 36억 배당 받고 이래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36억을 자녀한테 주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60억 배당 받아가지고 소득세 반 내고 그 다음에 또 증여세 내고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예요. 소득세 한 번만 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지급 명세가 막 제출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 그 소장님이 깜짝 놀랐죠. 오이씨, 안 되겠다 해가지고 21년에 다시 법을 바꿉니다. 지금 이제 초과배당 하면요, 소득세도 과세하고요, 증여세도 다 과세합니다. 물론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소득세 빼주고.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논란이 있던 시기가 있었고요. 입법이 돼가지고 논란이 해소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되기까지 5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6, 17, 18, 19, 20, 5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들께서 말씀 나누다 보면요. 저 5년의 기간 동안 초과배당을 한 번도 안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못 찾아먹은 거예요. 네. 못 찾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때로는 많이 안내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지금 특정 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그 조항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조항이 지금 이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특정 법인을 세워서 주주당 1억씩 아빠 재산을 이동할 수 있는 요게 저거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법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이 바뀌면 이제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초과배당 관련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런 초과배당은 당해 법인 초과배당은요, 증여세 과세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을 활용해서 배우자 공제가 아직 살아있는 사모님은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증여공제 범위 내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고는 저 당해법인 초과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초과배당 하는 그런 기업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살짜리 꼬마애한테 30억이 초과배당 받은 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빠가 두 가지 이유로 나뉩니다. 그 30억을, 자녀 통장에 있는 30억을 지켜주는 아빠가 있고요. 야금야금 뺏으는 아빠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많을 것 같으십니까? 네, 뺏으는 아빠가 많습니다. 대표님 이거 뺏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뺏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뺏으는 순간 자녀가 아빠한테 증여한 게 되죠. 증여세 나중에 추징당, 계좌 열리는 안 열릴 수도 있지만 또 계좌가 열리면 다 증여세 무신고로 다 추징당합니다. 사용하면, 그래서 그거를 뺏으려고 그러면 이제 차용증 이런 단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에 입금하는 게 지금 추정기재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의제 규정은 이렇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건 적용되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를 하게 되면 그 이익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원금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거 넘어가는 걸 무이자로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문턱효과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초과되면 전체가 증여의제로 걸립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뺏은 금액이 대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2억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신문을 사셔야 됩니다. 4.6% 해가지고 약정 이자를 찾아가지고 문제 없는 금액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여 거래로 인정받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AI 시스템의 결과거든요. 이게 실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기장업체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초과배당을 했어요. 한 10억 정도 초과배당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가지금 일부 빼고 해가지고 자녀한테 배당한 그 10억 있잖아요. 이제 그걸 차용해가지고 아빠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자금추적 조사가 나온 거예요. 소명해가지고 다 그 자녀 통장에서 뺄 때 차용증 다 쓰고 약식공제금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대여거래 인정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대여거래 인정해 줬잖아요. 대여거래 인정을 해 줬는데, 여기 보면 상증세 및 증여세 결정 등에서 인정된 부채,
그러니까 부채로 인정해 준 거에 대해 거래를 원금 증여로 안 보고 부채로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딱 4년 몇 개월 지난 때 여기 온 거예요. 야, 어떻게 했니? 갚았니? 뭐 어떻게 했니? 그 제출하라고.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 AI가. 저 AI가 하는 거예요. 담당이 뽑은 거 아니에요. 에디스에 입력해 놓으면 4년 주기마다 저거 확인하라고 저렇게 자동으로 나온다며요. 저기 출력물이. 저 통보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이제 부채로 인정받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찢어버리고 막 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예. AI 시대에. 네. 혹시 초과배당하는 업체 있으면 아버지가 뺏은 아빠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세무사님. 뺏은 아빠 있으면 그 금융거래 내역 확인하셔가지고 대외 약정서 다시 쓰고 이거 좀 이렇게 보완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금 다중으로 다 두드려 맞습니다, 나중에. 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배당이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개별적 가지금 해결 대안으로서 배당 플랜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우자 초과배당 있잖아요. 배우자 초과배당. 이 배당 플랜은 이제 소득을 분산해가지고 포켓을 바꾸는 효과를 누리는 거고, 사모님한테 증여 뭐 주식을 뭐 소각하고 이런 거래는 위험할 수 있고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유공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거를 초과배당 재원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신 이거 14% 내야 됩니다. 건보료하고. 그 대신 안전하죠. 세무 리스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시던가, 그 다음에 특정 법인 초과배당.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죠. 지금 배우자 초과배당은 당해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당해 법인 주주간에. 이제 특정 법인은 별도 법인을 세워서 그 별도 법인이 아빠 회사의 주주가 된 다음에 그쪽 법인으로 배당, 다른 곳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과배당처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대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제 특정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특정 법인을 주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빠 법인을 그쪽에 증여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양도라는 형식을 우리가 취한다고 그러면 그 법인에서 양도 대금을 받게 될 테니까, 자식 양도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빠의 가지금을 상환하든가, 이런 플랜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법인 내지는 배당 관련돼가지고, 가지금, 지금 현재 아버지의 가지금을 상환하는 그런 플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